수험생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2회차, 두 번째 강의이자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사회 실전 통용 모의고사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우리 그 2회차에서 여러분들 풀어보고 나서 이제 오답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4회차로 해서 또 넘어가도록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이것이 실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오답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알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 실전 통용 모의고사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유형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게 되면 난이도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문제 유형을 보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겠죠. 자, 보게 되면 이제 현대 문법은 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품사. 자, 우리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미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2회 모의고사에서도 품사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죠. 품사에 관한 문제는 꾸준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와 격조사를 구별을 하고 올바른 문장 표현, 즉 어법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생활 문제가 전체적으로 1군문항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 한글 맞춤법, 표준어, 발음법, 띄어쓰기, 언어 예절과 문장 부호.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문장 부호도 예전에 대대적으로 좀 개정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문장 부호도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개정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 유형을 보면 토의의 종류, 그리고 단락에 있어서 논리적 관계, 그리고 추론이 나옵니다. 연역 추론과 기납 추론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주장에 따른 근거를 찾는 문항, 그래서 비문항은 촉에서 사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현대시 박목월의 산도와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소설을 보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 소설의 전개 방식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을 거야.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전개 방식이다 그러면 딱 많이 나오는 거 뭐죠? 묘사, 서정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문학사와 관련 문제가 한문학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문과 한자어가 나오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한자가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를 나타내는 것들인데 우리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 역시 한자 성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식형과 지문형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봤을 때 이번 작품의 경우에 이번 모의고사 문제의 경우는 지식형 문제가 65% 정도가 됩니다. 국어생활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문형 문제는 35%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 우리 의문의 변동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건강에서 나오는데 이건 변함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대로 됩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는 말 자체가 발음을 했을 때 표기와 발음이 달라진 것, 그래서 이걸 고르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특별하게 의문의 변동이 나타날 게 없어요. 그래서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리을 받침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합성어라든가 파성어에 준하는 단어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받침 뒤에 이, 여, 요, 야, 유가 오게 되면 니은을 첨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말의 받침이 리을일 경우에는 리을을 첨가를 해요. 그럼 그 기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촬영 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앞 음절의 받침이 무조건 리을이라 그래서 뒤에도 무조건 리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이 단어는 예외적으로 그냥 연음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촬영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의 경우를 보면 바로 연육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육교라는 것은 육지와 이 섬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에 보입니다. 자, 보면 리을 뒤에 리을 앞에 니은 또는 리을의 뒤에 오는 니은은 리을로 발음을 하게 돼 있죠. 바로 자음동화 중에서 유마 현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연육교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통닭에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면 받침 뒤에 모음으로 된 조사가 옵니다. 자, 모음으로 된 조사가 오는 경우에는 받침을 연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을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받침 뒤에 모음으로 된 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연음을 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꽃이 해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겹받침이네. 그러면 겹받침이 와도 상황은 똑같아요. 보게 되면 겹받침이 함께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붙어있는 받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닭을 이게 아니라 붙어있는 받침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발음은 통닭을 즉 자 올바르게 발음을 한번 해보게 되면 통달글에서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발음에 어긋나는 것은 답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3번에 이주기주, 그 다음에 야금, 이야금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은 주의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복수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죽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받침 뒤에 이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니은을 첨가를 하게 되면 이죽, 니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니까 뭐예요? 기역 받침 뒤에 니은이 왔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가답은 남이, 오남이. 암기 공식을 알려주었죠.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중, 니죽으로 됩니다. 이것과 그리고 또 받침을 그대로 연음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럼 받침 기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주, 기죽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주, 기죽, 이중, 니죽 둘 다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야금, 야금에서 나옵니다. 받침 뒤에 야가 왔으므로 니은을 첨가를 합니다. 첨가를 하게 되면 야금, 야금이 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단어는 연음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발음을 하게 되면 야금, 야금에서 역시 복수 발음이 됩니다. 우리 발음법도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는 교통이 막힐 때도 교통체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체증이라는 단어는 소화가 되지 않거나 교통이 막힐 때 쓰는 표현으로서 절대로 된소리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증 맞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이게 또 발음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법을 위반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불법 이게 아니라 불법 예사 발음만 허용을 하다가 이제 된소리로 불법에서 발음을 하는 것을 허용이 됩니다. 2017년 12월에 변경된 내용이에요. 12월이 아니라 그 전에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불법 모두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에 요 통닭을이라는 요 단어만 빼고는 나머지는 발음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2번을 보면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자, 품사를 고르는 문제인데 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품사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선은 사부터 보기 전에 언의 특징을 먼저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딱 보자마자 언의 특징을 보지 않고도 곤란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 1번을 봅니다. 듣도. 얘는 기본형이 없어요. 체언이 아니에요. 기본형이 없다는 얘기는 용언이 아닙니다. 그럼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뒤에 나오는 듣. 이것은 뭐가 되느냐? 의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또 1번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쓰듯이. 쓰듯이의 기본형은 뭐가 되느냐? 쓰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더라도 얘는 적어도 체언이고 요거는 용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품사가 다르구나 해서 나옵니다. 기본형 쓰다에다가 이때의 드시는 뭐가 되느냐?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쓰다는 현재 진행형이 니은다를 결합할 수 있으므로 요 단어는 품사가 동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2번 여러분들 이거 참 주의해 줘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2번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그러면 그냥 딱 생각하기 쉬운 게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품사의 통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그 자체로 해서 관형사가 있고 그리고 또 형용사가 존재를 합니다. 즉 형용사 이 다르다가 활용을 합니다.
형용사 다르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다르고, 다르니, 달라서,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형태만 봤을 때는 형용사인지 관형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뜻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요 다르니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요 다르다의 뜻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이 다르다는 무슨 뜻이 되냐면 서로 비교를 해서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정도의 뜻이 돼버립니다.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관형사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 외에 라는 뜻이에요. 즉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것만 아니면 돼. 이럴 때는 다른이라는 표현을 이 관형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면 너는 다른 책을 가져오너라.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걸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다른의 품사는 관형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는 구조가 다른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두 개를 딱 놓고 이 구조 비교를 했을 때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때 다른의 품사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를 보면 똑같이 이가 나옵니다.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사자부터 보기 전에 언의 특징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명사이거나 아니면 관형사 정도가 될 텐데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요 이를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 사람. 자, 그러면 이와 사람 사이에 조사, 격조사가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격조사가 결합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요 이의 품사는 체언이 아닙니다. 체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격조사가 결합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수식원이 되겠죠. 수식원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을 합니다. 수식원 중에서 체언을 수식을 하는 것은 오직 관형사뿐이죠.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같은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이에 격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세요. 보게 되면 이거는 같은은 같다라는 용언이 될 텐데 보니까 이와 같다 또는 이와 같은에서 와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는 뭐가 되느냐? 지시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대명사, 역시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나 똑같이 격조사의 결합 유무를 보면 어느와 쪽 사이, 근과 열 사이에 격조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단어들은 체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활용도 하지 않고 기본용도 아니니까 없으니까 용언도 아니겠죠. 그러면 수식원입니다. 수식원이라고 한다면 관형사와 부사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보니까 쪽 명사, 열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격조사가 결합을 하지 아니하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둘의 품사는 모두 관형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 밑줄 친 말의 품사가 같은 것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3번을 보게 되면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도 보게 되면 가에서 다 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가라고 한다면 주격조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와 가라는 것이 주격조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조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음 이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결합을 했느냐 또는 어떤 상황에서 결합을 했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방이 깨끗하지. 그럼 이거는 기본형 깨끗하다에다가 지라는 연결 어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결 어미 뒤에는 즉 어미 뒤에는 격조사가 절대로 결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1번의 가는 어미 뒤에 결합을 한 보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기 서술어가 나옵니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가는 무조건 뭐가 돼요? 복격조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가 관건이다. 해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해서 아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거는 하나의 문장이 되면서 관건이다. 무엇이 어떻게 이기느냐? 가. 그러므로 이때의 가는 뭐가 되느냐? 주격조사가 될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쉽다. 무엇이 말을 걸기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면 주격조사를 찾을 때 우리가 주어를 찾을 때 주격조사인 이가가 쓰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어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격조사 자리에 어떤 보조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문장 성분 주어를 찾을 때는 서술어에 대하여 무엇이 누가에 해당되는 말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있다. 무엇이? 말을 걸기 가. 그래서 이때의 가도 역시 뭐가 되느냐? 주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보조사, 2번 복격조사, 그리고 3, 4번은 모두 주격조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2번, 3번, 4번은 모두 격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와 격조사를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은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집착은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조사도 동음이어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도 격조사와 보조사로 구별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념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4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맞춤법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을 보니까 지그시, 지그시. 발음으로는 구별할 수 없겠네. 그럼 이거를 구별을 할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지그시. 자, 이거는 원래 형태를 맞게 표기를 했죠. 이럴 때는 뭐냐면 나이가 좀 많다라는 뜻.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이가 지그시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참을성 있게, 즉 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그는 지루한 수업도 지그시 끝까지 들었다. 참을성 있게 끝까지 들었다 해서 이때의 지그시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아픔 역시 지그시 참아냈다. 그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할 때 보면 힘을 살짝 주다. 그리고 조용히 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용히 참고 견디다. 그래서 조용히 참고 잘 참아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지그시도 맞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장면 곱빼기. 자, 지금 내가 읽을 때 자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외래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장면 표기만 인정을 했으나 이제 짜장면도 그 표기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상관은 없지만 짜장면도 외래어 표기법 맞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빼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 이쪽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빼기라는 접사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면 한글 맞춤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이로 발음다면 백이로 적고 빼기로 발음이 되면 빼기로 적어라 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이 빼기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이 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빼기로 발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콧빼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제 곱빼기와 뚝빼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곱빼기 빼기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곱빼기를 표기를 할 때 곱빼기로 표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주의할 단어가 바로 뚝빼기와 언덕빼기입니다. 뚝빼기의 경우에는 빼기로 발음이 되지만 쓸 때는 빼기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아예 같이 써버릴까요? 같이 써버리게 되면 언덕빼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럼 이 두 단어를 보게 되면 빼기로 발음이 되는데 왜 빼기로 적느냐? 우리 한글 맞춤법을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기역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예사 소리로 표기를 한다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규정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즉 기역 받침 뒤에서는 빼기로 적느냐 빼기로 이 얘기는 나오지 않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는 그냥 빼기로 발음다면 빼기로 적되 예외적으로 뚝빼기, 언덕빼기는 빼기로 적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곱빼기 맞게 돼 있죠. 그리고 언덕빼기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3번을 보면 그 책을 추천했으나 그것을 읽은 친구들이 맞적다 하여. 맞적다라는 것은 뭐냐면 심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적다 하여 나는 무척 멋쩍어졌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요거는 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원래는 이 접사 중에 적다가 아니라 적다로 표기를 하는 적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바로 보게 되면 멋적다, 개적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맞적다의 경우에는 원래 이 적다라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적다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서 심심하다, 싱겁다라는 의미일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맞적다는 된소리로 발음이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표기를 하고 멋적다는 그대로 적다, 된소리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떼거리와 떼거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보게 되면 주민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때 떼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그 떼를
속대가 피어난 애 떼거리. 그래서 이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거지를 썼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고집을 부리고 이럴 때 떼거지를 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떼거지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때를 이루고 있는 거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지들의 무리 이런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어떤 고집을 부린다.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떼거지가 아니라 바로 때를 썼다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맞춤법 바르게 되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한글 맞춤법 모양이 비슷한 단어들 해서 이거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띄어쓰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을 보면 나는 친구의 말에 싫어 하고 반대를 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따옴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직접 인용절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인용절에 쓰이는 조사를 직접 인용격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친구의 말에 싫어 라고 반대를 했다. 그런데 이 라고는 직접 인용격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라고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하고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하고는 조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그러므로 라고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기를 하고 라고 대신에 하고를 쓰게 되면 띄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싫어하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로 보면 이 충무공은 여기서 충무공 누군지 알죠? 우리 임진왜란때 맹활약을 하셨던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성이고 그 다음에 충무공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호가 되겠죠. 성과 이름은 어떻게 한다? 붙여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번의 경우로 보면 철수는 혼나기는커녕 지겨워요. 여러분들 보면 지금까지 이 커녕이라는 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는 은는이라는 조사는 참 익숙합니다. 근데 커녕이라는 조사는 익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이것을 띄어쓰기를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혼나기에 는 보조사 그리고 커녕도 보조사예요. 그러므로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죠. 또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쓰기를 하죠. 그래서 혼나기는커녕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혹시라도 커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법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는커녕은 하나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우리가 문제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법적인 지식이 조금 어렵다 하면 는커녕 무조건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띄어쓰기 올바르게 되는 것은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올 사람이 24 내지 30이다. 그러면 이 내지라는 것은 두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단어의 기능을 연결시키는 이 내지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떻게 한다? 앞뒷말 서로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에 모두 띄어쓰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도 바르지 않습니다. 자, 문제 6번 들어갑니다. 6번을 보게 되면 다음 중에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1번의 경우로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사동표현의 남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명사 뒤에 시키다가 나오면 우선 첫 번째 의심을 하라. 이 부분입니다. 의심을 하라. 즉 명사 뒤에 시키다 형태를 쓰지 않아도 돼. 하다 형태를 쓸 수도 있어. 그런데도 시키다를 쓰게 되면 그때는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하다로 바꿔볼까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충분히 하다라는 능동의 형태를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르지 않죠. 자, 들어갑니다. 야기시킬지도가 아니라 야기할지도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를 보면 과반수, 이때의 과는 반수가 넘다. 그런데 여기에 또 넘다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중복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국어에서는 중복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보게 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의 경우를 보면 초대받은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부정문이에요. 자, 부정문은 무조건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이 중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고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라. 보조사가 되겠죠. 여기를 보면 초대받은 사람이 다는 오지 않았다 해서 보조사 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자,
자,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부정문은 무조건적으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단 보조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올바른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는이라는 보조사를 빼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하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전체 부정이 됩니다. 전체 부정이 되고 초대받은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아직 일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조사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러면 부분 부정의 의미만 갖기 때문에 이때는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게 되면 나는 원고지에 연필로 10년을 글을 써왔는데 이제 바꾸려니. 자,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원고지에 연필로 글을 써왔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제 바꾸려니 쉽지가 않다. 그러면 바꾸다입니다. 바꾸다의 서술어에 뭐가 빠졌느냐? 앞부분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바꾸려고 하다. 이런 형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을 보면 원고지에 글을 써왔는데 원고지를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원고지에 연필로 글을 써왔는데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원고지를 바꾸려니 원고지를 바꿔서 컴퓨터로 쓰려니 또는 이제 연필을 바꿔서 뭐 볼펜으로 글을 쓰려니 뭐 이런 정도로 해줘야만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7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을 보게 되면 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다가 꽃이다, 꼬이다, 꿰다 모두 적어놨죠. 이거는 원래 좋지 않은 일을 하도록 남을 꿰다 라는 말일 때 꼬이다와 꼬이다의 준말 꿰다를 표준어였어요. 그리고 꽃이다는 비표주였지만 꽃이다도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꽃이다, 꼬이다, 꿰다 모두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귀이개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선 요거부터 볼까요? 귀지. 귀지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귀 속에 있는 때 이걸 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귀 속에 있는 때를 귓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귓밥은 비표준어예요. 귓밥은 요게 귓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요거 여기 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있죠. 그러므로 귓밥을 파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를 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때를 얘기를 하는 이 귀지를 파내는 도구를 얘기할 때는 귀개가 아니라 귀이개가 표준어가 됩니다. 그리고 자 짜집기라는 게 나오는데 짜집기가 아니라 짜깃기가 표준어가 되겠죠. 깁이라는 말은 비단의 우리말이에요. 그러면 비단의 자투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집기가 아니라 짜깃기에서 요거 표준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마실. 마실이라는 것은 한 동네 옆집으로 잠깐 놀러 가는 거. 이걸 마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원래 표준어 예쁘다의 표준어였던 것을 이쁘다. 그리고 또 입새. 우리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요거 매번 맞춤법에 틀렸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 2번에 나와 있는 건 마실, 이쁘다, 입새 모두 표준으로 추가가 된 단어입니다. 우리 변경된 단어들은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표준어가 푸르다였는데 우리가 보면 푸르르다, 푸르른 해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푸르드다도 역시 표준어로 인정이 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눈가사탕 표준어, 그리고 제떨이가 아니라 제떨이가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2번과 3번 지금 모두 맞는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4번의 규칙을 보게 되면 날파람둥이가 나오는데 요거를 날파람둥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람둥이로 생각을 해요. 보게 되면 바람둥이 뭐 이 여자 또는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거나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날파람둥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는 사람을 날파람둥이 또는 날파람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파람둥이 표준어 절대로 이걸 날바람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날파람둥이, 날파람쟁이. 그리고 명란젓에서 나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참고를 하라라고 요 창란젓과 명란젓에서 나오는데 뭘 물어볼까요? 바로 란이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란젓의 경우는 명태에 알을 담근 젓갈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란으로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란젓 같은 경우는 명태에 창자로 담근 젓이기 때문에 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 돌하루방에서 돌하루가 아니라 돌하르방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모두 맞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고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수많은 단어 중에 딱 표준어가 아닌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느 예절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나를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줄 때 누구와 누구를 소개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요 1번의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이 어머니예요. 어머니와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뭐 나이가 젊은 선생님을 만났다. 어머니와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머니와 선생님의 관계는 어느 쪽에 나이가 더 많느냐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옛말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었죠. 군사부 일체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부모와 나의 스승은 둘 다 높임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나의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보느냐? 나와 조금 더 친한 관계, 조금 더 가까운 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 중에 누가 더 가까워요? 당연히 부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모님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한 학생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부모님하고 싸워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더 차이가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때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금방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조금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가깝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지금 좀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부모와 나는 한 핏줄이에요. 아무리 지금 싸웠다 해서 이 편안이라는 관계는 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호 표시는 높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럼 문맥을 보게 되면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희 어머니십니다. 누구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 그러므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자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평사원하게 말할 때 자 들어갑니다.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직원이에요. 다른 회사 직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직원을 높여줘야 되겠죠. 김 과장 은행에 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과장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높여서 얘기를 하므로 서술어에 높임 서라말함이 시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김 과장 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높임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로 보면 부모님께서 동생 집에 들르셨다가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러면 지금 들르다 가시다 하시다 해서 이 서술어의 주체가 똑같아요. 한 주체에 서술어가 지금 연달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서술어마다 높임서로 말하면 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서술어에만 높임서로 말하면 시를 넣습니다. 그러므로 들르셨다가 아니라 들렀다가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만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면 저의 성씨는 신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을 물어봐요. 자,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예, 저의 성은 송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송, 그럼 이게 뭐예요? 성인지 아닌지 이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씨를 이야기할 때 뒤에 바로 이 씨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성은 송씨입니다. 저의 성은 송가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것인데 이 씨의 경우에는 남의 성입니다. 즉 타인의 성을 얘기할 때는 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송가이고 저분은 송씨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저의 성씨를 가리키기 때문에 신씨가 아니라 신가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소개 순서로 봤을 때 부모님을 먼저 소개를 하는 것. 자, 이제 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문장 부호가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문장 부호예요? 그럼 문장 부호를 봐줘야 되겠죠. 자, 1번의 경우를 보니까 쌍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약속을 잊은 거야? 물음표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을 보면 요 쌍점의 경우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쌍점을 여기가 양쪽이 다 띄어쓰기가 돼 있네. 희곡에서 대화체를 얘기하는 쌍점을 얘기할 때는 바로 앞에는 붙여쓰기를 합니다.
앞에는 붙여 쓰기를 하고 요 뒤는 띄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독립신문이다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주의해서 꼭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요 표시 이거 보이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겹나표라고 얘기를 하고 겹화살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겹나표, 겹화살가로가 될 텐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라든가 여기서 책 제목이라는 것은 겉표지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책 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신문의 명입니다. 이 신문의 명을 얘기를 할 때는 겹나표와 겹화살가로를 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겹나표와 겹화살가로 대신에 큰 따옴표를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표기는 모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겹, 얘는 하나짜리죠. 요거는 홑화살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홑화살가로는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들, 그림이라든가 노래 제목이라든가 그리고 또 간판이라든가 요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의 경우도 역시 문장부의 쓰임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를 보면 2016년 1월 1일에서 나왔는데 연월일입니다.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한글로 연월일을 적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월은 있는데 일이 없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건 요 일까지 정확하게 맞춤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를 보니까 소가로가 나오죠. 소가로는 주석이라든가 보충을 할 때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이다라는 보충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 문장 보호가 맞게 쓰인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변경된 내용까지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 보호 자주는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점검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외래어표기법에 맞는 어휘를 모두 고른 것을 고르시오. 어우, 참 많아요. 한두 개만 나오면 우리가 빨리 풀고 넘어갈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표기법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오렌지 주스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구개음이죠. 우리 이 지읒이라든가 또는 치읓입니다. 지읒, 치읓 뒤에서는 절대로 이중모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단모음이 와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모짜렐라 우리 뭐 치즈 얘기할 때 모짜렐라 우리 물론 동남아 쪽 표기라든가 예외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기는 된소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짜렐라가 아니라 모차렐라 그리고 또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에서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나옵니다. 캣. 자, 받침 뭘로 온다? 시옷으로 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배터리,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기를 할 때 배터리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슈퍼마켓 배터리 맞게 돼 있고 그리고 배지가 아니라 배지 불도그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를 이을 때 고호가 아니라 고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튼이 아니라 커튼, 엔돌핀이 아니라 엔도로핀은 맞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를 얘기할 때 타부가 아니라 터부, 우리는 음성모음 형태를 씁니다. 타부가 아니라 터부. 그리고 가스, 참고적으로 가스가 아니라 이것도 영국식 표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로 합니다. 된소리 쓰지 않죠. 그리고 아울러서 렌지가 아니라 레인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이야기할 때 카톨릭이 아니라 가톨릭. 그리고 이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이야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레즈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도층의 그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러닝 샷스에서 나오는데 요거 러닝. 자, 여러분들 내가 강의 중에 얘기할 때 그 우리 인기 굉장히 많은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런닝 외래어 표기법이 틀렸습니다. 런닝이 아니라 러닝이 올바른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 샷스. 그리고 바베큐가 아니라 이거 자 프랑스 표기법이죠. 그래서 바베큐가 아니라 바비큐. 그리고 알코올이 아니라 알코올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우데 자네이로 자 이건 브라질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이로가 아니라 리우데 자네이루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닷가재를 이룰 때 자 랍스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고 기억을 하세요. 원래 바닷가재를 이루는 외래어 표기법은 로브스터였습니다. 로브스터만 인정을 했었는데 바로 랍스터도 함께 인정을 했기 때문에
표기가 2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표기가 맞는 어휘를 모두 고르라. 그러면 랍스터, 러닝 샷스, 엔드로핀, 불도그, 그리고 배터리와 슈퍼마켓까지 해서 모두 6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밑줄짓 말이 잘못 쓰인 것을 고르시오. 우리 나이를 지칭하는 이 한자어들이 있어요. 근데 약관이라든가 이립이라든가 뭐 종심이라든가 부록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여기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좀 나와 있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희수는 고의와 산수의 중간 나이이다. 자, 희수는 77세를 이르고 그 다음에 고의는 70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수는 80세예요. 그럼 보게 되면 희수 77세는 고의 70세와 80세의 중간 나이. 딱 맞네? 1번은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방년, 곧다운 나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자 나이 딱 20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세 전후 그 언저리의 나이를 바로 방년 또는 방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꽃다운 나이. 그리고 약관이다라고 한다면 남자 나이 20세 전후에서 20세 정도가 되면 남자는 어떻게 된다? 이제 관지가 나아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20세를 약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2번 방년은 여자, 약관은 남자의 나이를 말한다. 올바르게 돼 있고 그리고 3번의 경우로 보게 되면 회갑은 다시 60갑자가 시작된다는 말 우리 60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회갑을 갖다가 61세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갑자가. 그래서 똑같이 61세를 이르는 말로 화갑이라든가 또는 환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환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게 바로 61세가 돼요. 그런데 진갑은 62세입니다. 즉 회갑 다음 나이가 진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맥을 보면 회갑은 다시 시작한다는 말로서 화갑과 진갑과 같은 뜻이다 그랬는데 진갑은 같은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르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을 보게 되면 백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백수는 99세. 우리가 100백자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100백자인데 여기서 하나가 빠져요. 그럼 100에서 하나가 빠지면 99세가 되겠죠. 그래서 백수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99세. 그리고 기이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세. 줄여서 그냥 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토의의 방식은에서 나왔는데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웃으면서 푸는 문제예요. 보면은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의를 하는 건 우리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워라? 공포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공공의 장소에서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한다. 그러므로 포럼에서 답은 바로 4번 나와버립니다. 자, 4번 포럼인데 그럼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심포지엄은 전문가가 강연식으로 의견을 발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널 또는 배심토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청중 앞에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자, 그러면 심포지엄과 패널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심포지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청중에게 바로 강연을 해요. 그런데 패널의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바로 배심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먼저 의견을 교환한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걸로 구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탁 토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탁이 않는다?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거는 뭐냐면 상하 구별이 없이 즉 위아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위치란 얘기입니다.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즉 한 1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이 되겠죠. 아주 적은 인원이 이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할 때 이럴 때 적합한 것이 원탁 토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포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밑줄친 한자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참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매회 이제 실제 시험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풀 때마다 어렵다 하는데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들을 주의해서 꼭 정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오늘 저녁에 편지가 날아오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어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숨길 익자에다가 이름 명자. 그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름을 숨기다. 오늘 저녁에 이름을 숨긴, 즉 익명의 편지가 날아오다. 그래서 1번은 익명 맞게 쓰였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후보자들이 차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요 2번, 요거는 별표를 치기 바랍니다. 이 유세라는 단어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유자를 놀 유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게 뭐죠? 말씀 설자로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자로 읽지 않고 뭘로 읽었느냐? 세로 읽었어요. 즉 어떤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때는 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 이 놀 유자가 놀다의 뜻도 있지만 유세하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역시 유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일반적으로 말을 뜻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설로 읽지만 유세는 그냥 이때는 세로 읽는다. 요걸로 기억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유세를 하고 있다 해서 맞게 쓰였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김 사장은 광고를 하고 매장을 호화롭게 꾸며야 판매가 증가한다고. 판매, 팔다. 그 다음에 또 팔다. 파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그 회사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 기자를 보니까 기록할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 호자가 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물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부호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을 봤을 때는 그 회사는 대중의 기호에 맞추어 상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중이 좋아하는 것, 여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한다. 문맥적 의미가 그 정도가 되겠죠. 이럴 때는 즐길 기자에다가 좋을 호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커피는 현대인의 기호 숙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즐기고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어휘가 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은 동음 이의어 한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나타난 시골 사람 행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저 궁벽한 시골 마을에 사는 자가 오래전에 서울에 왔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완전하지 못한 방법을 얻어듣고는 기쁘게 돌아가서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이거보다 더 우수한 것이 없다 하면서 아들 손자를 모아놓고 경기하기를 서울에서 말하는 기회라는 것을 내가 모두 배워가지고 왔으니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도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다 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은 거칠고 나쁘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서울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기회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다 배웠으니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더라 라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거칠고 나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거칠고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한번 볼까요? 요동 지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갈지자,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한다? 관형격조사 의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석을 하게 되면 요동 땅의 돼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뜻풀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멀 요자 그 다음에 동력동자가 나오는데 요동은 지역명이에요. 이런 거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냥 요동 땅의 돼지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돼지의 이 털 색깔이 흰색인 거예요.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임금이 있다라는 이 하동지방으로 그 돼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가서 봤더니 하동 땅의 돼지는 다 흰색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의 경우에는 돼지가 원래 흰색도 있다라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털이 흰색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도 더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더 많고 그럴진데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대단치 않은 것을 바로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배웠던 자기가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때 적용을 할 수 있는 한자성어는 요동지시에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2번에 황골탈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황골탈퇴 두 글자를 끊어볼까요? 뼈를 바꾸어서 그 다음에 아이벨태라고도 하고 또는 이 태를 갖다가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벨태 또는 형태태, 형태를 빼앗는다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뼈와 형태를 바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이 황골탈퇴는 원래 나왔던 말은 우리 고인들, 즉 옛날 성현들의 그들의 작품을 갖다가 훌륭한 글귀들 있죠. 이거를 가져다가 좀 더 갈고 다듬어서 더 훌륭한 글을 만들어내는 건 이걸 갖다가 황골탈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황골탈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이죠. 겉모습, 즉 이전에 비하여 매우 새롭고 아름다워졌을 때 이럴 때 황골탈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건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 사람이 됐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요즘 속된 말로 뭐 찌질이 이런 표현을 참 어린 학생들이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찌질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만났더니 아주 멋진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럴 때 역시 황골탈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견토지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견토지쟁, 개와 토끼의 다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개는 사냥개겠죠. 그리고 토끼, 아주 잘 달리는 토끼야. 토끼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 사냥개는 이제 그 계속 뒤쫓아가요. 하다 보니까 둘 다 지쳤어요. 둘 다 지쳐서 쓰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개와 토끼를 모두 가져갔다라는 거야. 개와 토끼의 싸움 속에서 제3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기억나는 성어가 또 있을 텐데요. 바로 어부지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어부지리와 그리고 견토지쟁은 같은 뜻이 됩니다. 제3자가 이익을 얻다. 그리고 이러탁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하나의 물고기가 물을 흐리다가 돼버립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 전체를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어떤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이러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다음 글에 있어서 문장 간에 논리적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게 되면 역사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에서 나옵니다. 그럼 역사 연구란 이것이다 라는 당전적인 진술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제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겠네. 자, 봅시다. 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이라는 말은 앞말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하면 요겁니다. 그러므로 니은은 기억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건 딱 맞네. 즉, 그리고 다시 또 뭐가 나와요? 가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령은 뭐죠? 예시. 그럼 요것도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했고 예까지 들었다는 얘기는 이건 다 뭐예요? 기억 문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건 주제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을 보게 되면 요컨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모두 요약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일정한 시대에 활용하던 일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서술을 빼면 그건 역사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체화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일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서술을 빼버리면 그건 역사일 수가 없다는 것은 일반론이 되겠죠. 그러므로 구체화가 아니라 바로 일반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바르지 않은 것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글에 기억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그만큼 가치도 높다.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글에서 얘기하는 연민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지문 속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연민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처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자, 내가 봤을 때 나는 안전하고 저 사람은 위험한 일을 당했다 하는데 이걸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연민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나 또한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은 도처에 있죠. 그리고 또한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즉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민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 경제적 관계가 훨씬 예전보다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안까지도 이제는 의식할 수도 있게 됐어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래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은 필요하다. 지금 연민이 필요한 이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지진 헬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었다. 자, 그러면 해일입니다. 이건 위험이 되겠네. 그러므로 요거는 첫째, 바로 현대사회는 바로 도처 위험이 더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예문으로 딱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핵가족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핵가족화라는 것은 그냥 이 예전에 비해서 이 가구의 수, 예전엔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부부끼리만 살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봤을 때는 핵가족화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연민을 가져야 될 상황은 없죠, 여기에. 그러므로 답으로 맞는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난민들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교통통신의 발달이죠. 그리고 주시대 폭락으로 자살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물질진 기억의 추론 방식이 적용된 것을 고르시오. 올바른 귀납 추론. 자, 이거는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에 관한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연역과 귀납 추론에 있어서 전제와 결론 간의 관계 이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역 추론은 우리 일반적으로 추론이라는 것은 항상 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일반적인 전제가 옵니다. 일반적, 그 다음에 결론은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귀납이다라고 한다면 이 귀납 추론도 역시 전제와 그리고 또 결론 간의 관계로 보았을 때 전제는 뭐가 되냐면 구체적이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이 전제로 해서 결론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일반적이다, 구체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 구체적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됩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전칭입니다. 그러면 전칭이다라는 것은 모두라든가 또는 다라든가 또는 전부에 해당되는 걸 전칭이라고 그래요. 물론 추론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제를 보았을 때 이거는 딱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전칭, 그리고 구체적이다라는 건 특징입니다. 그러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부분, 자, 일부분이라든가 또는 한 개인이라든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연역은 일반적 사실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을 이끌어내고 귀납추론은 구체적인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수험생들이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내 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를 전제로 하여 일부분을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게 연역추론이에요.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일부분을 전제로 하여 전체를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이것을 귀납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 언제? 이건 항상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눈이 녹았으니 언제? 지금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항상 눈이 녹으면 봄이 오듯이 지금 봄이 왔으면 틀림이 없다. 그럼 1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항상 눈이 녹으면 봄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녹았다. 그러므로 지금 봄이다. 그러므로 1번의 경우에 바로 연역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그 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자, 사람마다 꿈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꿈을 추구를 한다라는 것인데 사람마다 라는 것은 한 개인이죠. 자, 철수도 꿈이 있고 영희도 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꿈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전체는 꿈이 있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개별적인 사실에서 사람은 전체로 오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 2번이 귀납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나머지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모두 운동을 싫어한다. 내가 알고 있는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므로 철수는 운동을 싫어할 것이다. 전제를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모두 운동을 싫어한다. 전체죠. 그중에서 누구를 결론으로? 철수. 그러면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 개인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3번도 연역추론입니다. 그리고 4번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승기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국민 전체 그중에서 승기 하나. 그러므로 역시 일반적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 그러므로 지금 선지를 보게 되면 2번만 제외하고 1, 3, 4는 모두가 연역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들어갑니다. 다음 기억과 보기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볼까요? 맑게 갠 늦여름의 어느 날 하늘에는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고 온화한 동남풍이 불어와 뜰에 빈 장미꽃을 희롱하는 정오 무렵 꽃향기에 취해서 잠잠해졌다. 우리 자연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읽었고 그 다음에 또 보기 얘기를 보니까 이효석의 메밀꽃 핀 무렵이에요. 그늘은 지금 긴 사다리에 걸려있다.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다른 숨소리가 손에 잡히듯이 들리고 이 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 지문 읽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 너무나 자주 나왔던 거잖아. 여러분들 본 기출문제에서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특히 이쪽 부분은 서정적 묘사로서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 바로 3번이 되겠죠.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었습니다. 자,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문학사적 특징을 시간적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문학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지식구간 문제인데 문학사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각 시대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기억을 보게 되면 목적문학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목적문학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계급문학이죠. 계급문학이 이 절정기를 이루었던 것은 1920년대입니다. 그 문학에 대한 반발로서 순수문학이 있었고 그 순수문학 대표적인 시파로서 시문학파가 형성이 됐던 것은 1930년대. 그리고 천암성과 이광수 이인 문단시대. 자, 이인 문단시대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191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폐허, 백조, 동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인지의 시대라고 불렸던 것은 1920년대. 그리고 실존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실존주의. 자, 우리 실존주의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으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꽃이 되었다. 바로 6.25 전쟁의 시기에 있었던 것이 실존주의 경향이죠. 그래서 후반기 동인까지 해서 1950년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 시간적 순서라고 한다면 가장 앞선 것은 바로 니은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디귿 그리고 다시 바로 30년대에서 기억에 이르기까지 해서 순서로 맞게 되는 것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자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보게 되면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라는 작품인데 참 간결합니다. 참 간결하죠.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여기에서 보랏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선은 시각적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랏빛 보라색을 틴 석산 뭐 이런 말이 될 텐데 이건 실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강산에 있는 석산이라는 말은 어떤 탈속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바로 이 동양적인 이상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적인 이상향을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 산도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도화, 복숭아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릉도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릉도원으로서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동양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어속이
송이가 버는데 복숭아꽃이 이왕이면 어쨌든 간에 복숭아꽃인데 꽃이 가득 피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냥 두어 송이 벌다. 벌다라는 말은 벌어지다 라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백의 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여백의 미는 동양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서양화와 비교를 했을 때 서양화 같은 경우는 여백까지도 다 칠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화는 어때요? 꼭 필요한 부분만 그래요. 그 외에는 그냥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봄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 그럼 눈이 녹아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차가움의 이미지,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화에서 이 그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 매낭국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슴도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동양에서 사슴은 매우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동양적인 어떤 신비로움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니까 그냥 동양적인 이상세계에 대한 아름다움, 이것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네. 보니까 주제가 아주 막 크게 이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이 어떤 작가의 상상 속에서 그냥 동양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가득 차지도 않고 꽃도 그냥 한두 송이 흐르고 한쪽에 사슴이 있고 물은 졸졸졸 흐르고 해서 이런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 1번 압축적이고 생략된 표현이다. 크게 뭐 길게 산문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죠. 따라서 압축 생략된 표현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화자의 긴장된 분위기, 이게 틀렸네.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 시를 읽으면서 긴장이 느껴집니까? 내면적인 평화로움,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다양한 감각적 시절을 사용을 하였다 그러는데 뭐 이제 시각도 나오고 물론 전체적으로 쓰인 것은 시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차가운 감각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현실에 없는 시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랏빛 석산, 이거는 작가의 상상 속에 있는 이상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상이, 정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자, 멀리서 보랏빛 석산, 그 다음에 또 사슴이 발을 씻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물이 녹아 흐르면서 사슴까지,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물이 흐른다, 움직임, 사슴이 발을 씻는다, 움직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급박한 움직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정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이 동양적 이상형을 바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 사회 문제도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풀었으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무리 점검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오답 정리. 자, 우리 이 회차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첫째, 띄어쓰기예요.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회차에서 틀렸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외래어표기법. 이번 회차에서는 외래어표기법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비문학인데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다시 나오진 않는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회차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 보면 주장과 근거를 찾는 방법,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우리 추론이 있었죠.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을 꼭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을 구별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연역과 기납추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하는 것,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의 문제를 풀었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회차에서 문제를 풀었던 것을 꼭 외워라 이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점검을 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자,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부위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부위침이라는 말은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한자성어예요.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이 한자성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회 모의고사 즉 2강 두 번째를 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푸는데도 아직도 조금 어렵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늘을 이 도끼를 막 갈아서 바늘을 만들기까지 과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바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도끼를 갈아서 그러면 나중에는 바늘이 되겠죠. 자, 지금도 우리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공부를 하고 또는 한 번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 곧 이 향상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